여러분, 밤새 정말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모두가 우려했던 괴물 태풍 흰남노가 오늘 아침 울산 앞바다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밤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시죠? 윤석열 대통령 또한 퇴근 안 하고 꼬박 밤을 새웠고요. 해병대 장갑차까지 등장해서 민간인을 구조했습니다. 그야말로 민, 관, 군이 하나가 돼서 태풍에 대응했습니다. 이제 피해 복구에도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네, 9월 6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전국의 태풍 피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할퀴고 간 흔적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뿐 아니라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지금 흰남노가 위치 어딘지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기상청에 따르면 흰남노는 오늘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오전 6시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이란 예보보다 1시간 정도 당겨진 것이거든요. 이후 흰남노는 오전 7시 10분께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역시 애초 예상보다 다소 이르게 동해안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현재는 울릉도 동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고요. 오늘 밤 소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하민경 변호사님, 이게 흰남노가 예정보다 속도가 빨라진 게 언뜻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도 이게 그 흰남노가 애초에 이제 대륙으로 이제 올라왔을 때 그 시각보다 이제 조금 빠르게 이제 올라왔지만 네. 또 동쪽으로 이제 빠르게 비껴 나가면서 다행히 저희 내륙에서 네. 머무는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제 그 우리나라 내륙에 머물고 있는 이제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이제 내륙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빠르게 비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고기압이 좀 밀어냈나 보네요. 네,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서 이걸 태풍을 내륙에서 이제 비서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그 역대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세력을 또 이렇게 넓혀가면서 이제 괴물 태풍이라는 그런 이름까지도 얻었는데요. 네. 흰남노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네. 이제 좀 오래 머물렀다면 더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흰남노가 예정보다 속도가 빨라진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뭐 그림 영상 보셨겠지만요.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흔적들 여기저기 물바다가 됐고요. 앞서 보셨지만 건물 외벽에 이 부착된 CCTV를 보면 CCTV 장면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의 세기가 거셌습니다. 그만큼 11호 태풍 흰남노는요. 중심기압 최저치가 역대 3위래요. 참고로 저 숫자 헥토파스칼 숫자가 낮을수록 강한 태풍인데요. 역대 3번째로 강한 그런 수준이랍니다. 평균 풍속이 최고지 평균이에요. 한때 빨랐을 때는 50m, 초속 50m에 육박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흰남노가 전국에 저렇게 피해. 이번 흰남노는 반경이 워낙 넓어서 보세요. 과천, 웅진까지도 비를 많이 뿌렸고요. 지금 남해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포항과 경주에서는 박성배 변호사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길 바랐는데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흰남노의 여파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사망자는 포항 1명, 경주 1명이고 실종자는 포항 9명, 울산 1명입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50분경 포항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대피 중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는데 안타깝게도 1시간 뒤에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주에서도 80대 여성이 이 주택에 토사가 유입돼 매몰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포항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갔다가 8명이 실종되고 말았고 또 다른 한 명도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울산에서도 오늘 오전 1시경 25세의 남성이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져 실종되고 말았는데 음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 경기 시흥에서도 간판이 떨어져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다른 곳도 피해가 큽니다만 지금 포항, 경북 포항 지역에 지금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태풍이 올 때마다 늘 거쳐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지역의 상황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도착을 한 곳이기도 하고 또 한때 태풍의 눈이 제주도에 명확히 일치하는 영상, 기상 영상이 그 소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제주는 과연 상황이 어떠했을지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 서귀포시에는 교량 높이의 버금다는 저렇게 엄청난 파도가 치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 해안도로 위로 바닷물이 들이찬 가운데 아주 네. 위태롭게 저렇게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서귀포시에서는 거센 파도로 인해 보트가 날아와서 도로를 덮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네. 저렇게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파도와 함께 날아온 수백 개의 돌들이 나뒹구는 상황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돌이 날아온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정말로 이번 흰남노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우리가 돌이 날아오는 건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돌이 날아와서 사방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런 장면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영상 보니까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지금 파도였어요. 맞아요. 그 네. 다리가 세연교라는 다리예요. 네. 서귀포시에 있는 다리인데 저도 한 2주 전에 제주도 가서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네네. 그 섬과 본섬을 연결하는 다리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최고 높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다리거든요. 근데 지금 파도 보이시죠? 와. 저 높이가 약 33에서 40m 정도 돼요. 왜냐면 저 주섬의 탑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다리의 탑이 44m예요. 허허. 그러니까 거의 집채만한 파도, 세연교의 주탑이라고 하는 45m 정도 세상에. 높이에 거의 근접해 있잖아요. 네. 최소 33m에서 40m 정도.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저동조의 집채만한 파도가 덮쳤을까 네. 하는 걸 생각하면 제주도에 있는 피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곳곳에서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피해 장면도 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흰남노는 오늘 자정 제주에 최근접 인접한 후에 오전 이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네.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 곳곳에서는요 그 피해 현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육상에 네. 세우던 보트가 날아가거나 어선이 전복되기도 했고요. 네. 아까 보셨던 그 세연고 근방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네. 인근 식당에서 날아온 냉장고가 다리 인근에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게 맨 왼쪽 사진이 그 바람에 날아온 식당 냉장고의 모습입니다. 냉장고가 바람에 날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요 밑에 구획선을 볼 수 있듯 주차장인데요. 네. 이 돌덩이와 나무들이 날라와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주차장 매점입니다. 유리창이 네. 통째로 부서져 있어서 만약 사람이 안에 있었다면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 처참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비도 빕니다만 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 위력을 정말 저 장면들로 실감할 수 있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제주에는 지금 태풍 흰남노가 이 몰아치면서 보세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요. 뿐만 아니라 10,000가구 넘는 이 가구들이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민경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정전이 18,053가구, 예, 그게 이제 제주 지역에 이제 정전이 된 상황이었고요. 세상에네. 네, 어젯밤에 이제 계속 태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비바람이 이제 강하게 몰아쳐서 복구 작업이 또 중단됐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밤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이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다행히 오늘 오전부터 재개를 해서 오전 11시 35분께 이제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정전 사태, 불편도 불편이지만 얼마나 또 공포스럽겠습니까? 태풍의 영향이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깜깜하기까지 하면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피해가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진용 기자님 지금 경북 포항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경북 지역에선 양동이로 마치 들이붓듯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 포항 지역에는요, 378.7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그중에서도 포항 남구 같은 경우엔 오전에만 시간당 11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심각한 포항의 피해 상황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지금 차가 물에 잠겼어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네. 네, 침수 피해가 컸던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한 풀빌라 펜션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내려앉은 펜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가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 여행객 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한 북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뒤편의 야산에서는 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흘러내린 흙더미가 인근 건물 주차장을 덮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밖에도 포항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차체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에 잠긴 피해 차량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또 물에 이 허리춤까지 물이 잠겼을 때는 사실 이 길을 걷기가 참 겁나요. 우리가 맨홀사 지난번 서울 수도권 일대 폭우 사태 때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분명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도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제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네. 지금 현재 포항과 경주에서 각각 사망자가 1명 네.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내용을 보면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한 70대 여성이 오늘 오전에 그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딸과 80대 남편과 함께 대피소로 대피를 하다가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이 70대 여성만 실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한 시간여 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고 해서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하 주차장에 요즘에는 대부분 아파트에 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게 마음에 쓰이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셔서는 안 되는데 지금 포항 지역의 아파트 두 곳에서 상당히 많은 실종자가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총 8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장 입구가 물에 다 잠겼네요, 진짜. 그렇죠. 아이고. 이게 물이 들어차는 속도가 빠를 때는 뭐 채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차량을 찾으러 내려갔다가 A 아파트 경우에는 오늘 오전입니다. 9시 10분경에 7명이 지금 아유, 실종된 상황이라고 하고 어떡합니까? 지금 수색 중이라고 하고요. 세상에.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역시 비슷한 시각입니다. 9시 45분경에 1명이 실종돼서 지금 소방당국에서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 붓는 정도랍니다. 근데 그게 표현이 그렇지 실제 체감을 못해 보세요. 지금 앞서 비바람 몰아치는 거 보셨죠? 그냥 물을 그냥 양동이 뭐 그냥 쏟아 붓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던 그런 포항 지역인데 침수로 고립된 주민들을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동원이 됐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많은 비가 내려 포항시 대부분이 침수된 상황, 이 상황에서도 물이 찬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차가 등장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도로의 빗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때 물살을 가로지르며 도로를 달리는 이것, 바로 장갑차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이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장갑차를 투입한 건데요. 세상에. 이 장갑차를 타고 주변을 수색하던 구조대원, 고립된 한 여성을 발견하고는 장갑차 위로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 수상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장갑차 덕분에 무사히 시민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신 최진봉 교수님. 네. 저는 지금 저 장면 영화 속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해병대 분들이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정말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안전에 가장 앞장서는 해병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도 출신 중에 한 명으로서 장갑차가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훈련 할 때마다 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에서 배에서 장갑차들이 주로 나와서 그게 육지로 쭉 나오잖아요. 네. 상륙 작전을 주로 쓰는데 이게 수륙 양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육지에도 달릴 수 있고 물속에서도 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장갑차는 물이 있는 곳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소방관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를 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접근해야 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수륙 양육 저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을 싣고 구조를 해야 할 장소로 보내고 그 2대가 지금 동원이 됐고요. 네. 고무보트 IBS라고 그러는데 네. 보통 이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에 조용히 접근할 때 타는 고무보트가 있거든요. 네. 이 보트 같은 경우도 빠르게 접근해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예요. 이 두 가지 장비를 활용을 해서 해병대가 있는 이게 포항에 해병 1사단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가용 가능한 장비들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네. 저게 바로 국민을 지키는 군대의 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이 늘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전선에 있다는 걸 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포항에서 이렇게 구조활동에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포항제철소에서는 대형 화재 소식까지 들려왔다면서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오전 7시 17분경에 그 포스코 내에 있는 그 이 연련 공장에서 이제 네. 화재가 났다라는 그런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고요. 네.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소음과 이제 큰 연기가 저렇게 네. 이제 보시면은 네, 있는데요. 상당한 이제 세상에. 규모의 이제 화재가 났다라는 그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이제 불길이 제법 알려졌고요. 큽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이제 불은 이제 공장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도 이렇게 다 보일 정도의 그러니까요. 예, 그런 화재였다고 합니다. 네. 경북 소방본부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연련 공장 주 전기실에서 화재가 나서 전기실 한 개 동이 이제 모두 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태풍으로 걱정이신 분들이 또 화재가 발생한 곳이 제철소 대형 공단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뭐 2차 사고, 폭발 사고 등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많이 가슴 졸였을 것 같아요. 혹시 이 화재가 태풍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화재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흰남노가 한반도 남부를 지나가던 때와 맞물려서 이 태풍이 화재에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포스코가 입장문을 통해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제철소가 순간 정전이 되는 바람에 이 부생가스, 즉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가스를 연소시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연소시키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화재로 보였을 수 있다. 즉 화재가 아닌 정상적인 방산 작업, 날려보내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하. 결과적으로 이 태풍이 화재는 아니지만 부생가스 방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아하. 또 제2 열연 공장의 전기실 판넬 화재는 소규모 화재로서 이미 진압이 완료됐고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포항 시민분들한테는 천만 다행인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경북 포항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부산도 이번 흰남노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이 가슴을 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태풍 피해가 고스란히 뭐 차바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부산 해안 일대는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빌딩풍 피해도 많이 우려됐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흰남노가 부산 서쪽으로 상륙해 지나가면서 이 부산 지역에 파도가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부산 해안가에선 새벽부터 월파가 진행됐습니다. 세상에.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인근 도로로 넘친 곳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달리는 차량 위로 갑자기 바닷물이 들이닥치면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달리는 차량 위로 이렇게 파도가 또 덮치게 되는데요. 아이고 네네. 무엇보다 부산은 새벽 4시 반쯤이 만조였는데 네.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해안 지역에는 한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아이고. 파도의 직격탄을 맞아 큰 피해를 본 상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바다 바로 맞닿은 민락 수변 공연은 상가 1층 편의점까지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쑥대밭이 됐고요. 판자로 가게 전체를 막아놓기에는 밀려드는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외에도 인도와 도로 시설이 훼손되면서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도 있는 등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일도 이 앞서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월파라는 것은 방파제를 저
집채만한 퍼다가 넘어서 방파제를 넘어서 건물을 때리고 차량을 때리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도 덮치고 하는 게 월파입니다. 그런데 그 월파 피해가지고 이번에 부산에서 보세요. 저렇게 극심했다는 건데 김현주 평론가님 사실 부산 분들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우 부산 어떡하지 하고 많이 걱정을 그렇죠. 했으니까 네. 말이죠. 이 금정구 같은 경우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초속 35.4m에 이르는 엄청난 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해안변에 있는 해안도로에는 저렇게 월파가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600여 미터가 넘는 구간에 있어서 월파가 일어났고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그 마린시티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도가 넘쳐서 그 건물들 사이에 있는 도로까지 물이 들이찼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파도가 힘이 센 정도였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뭐 자잘하게는 뭐 소위 얘기해서 신호등 같은 것이 이제 만약에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잘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의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해안가 상가와 도로가 폭격을 맞은 듯이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 동편의 거북선 앞에 있는 해안도로로부터 최근에 그 69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가 이어지는 곳까지 100여 미터가 넘는 구간 곳곳에서는 아스팔트가 찢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연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흰남노가 핥히고 간 곳은 폭격을 맞은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앞서 이 부산 지역 일대에 순찰차가 혹시라도 해안가 쪽에 이 행인들이 있을까봐 지금 이 순찰을 도는 모습, 순찰차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인적은 끊긴 그런 장면입니다만 사실 뉴스파이터도 어제 흰남노 상황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시민분들의 안전도 안전이고 근데 그 가운데 시민 중에 기자들도 취재 기자들도 시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앞서 영상 그 새벽 영상 밤 영상 촬영하면서 정말 전국의 각 언론사의 취재 기자들도 정말로 고생 많았고 해당 언론사도 취재 기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백방으로 이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요 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취재 기자들의 가족분들도 얼마나 또 밤새 걱정을 하셨겠어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히 취재 또 마무리 잘해서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앞서 뭐 경북 포항 피해 그리고 부산 피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곳은요 20년 전쯤인가요? 태풍 매미의 악몽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마산입니다. 마산이 큰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 대비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창원 마산 하포구의 하포소변공원에서 삐삐 경고음이 울리더니 이 바닥이 벽처럼 하나 둘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높이 2m, 너비 10m의 벽 20개가 30분 만에 모두 세워지는데 기존에 늘 고정돼 세워져 있던 강화 유리벽까지 합쳐서 길이 1km의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 차수벽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후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창원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한 결과 해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산 지역 주민 1인당 5kg짜리 모래주머니 30개가 이미 배포된 상태였고 지난 주말부터는 모래주머니 8만 7천 개가 급하게 제조돼 추가로 배급됐습니다. 어시장 상인들도 해일이 덮쳐서 추석 장사를 마칠까 조마조마했는데 침수도 정전도 없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네. 이 창원시에 따르면 이 강풍으로 물론 시설물 일부가 부서지고 떨어지긴 했지만 인명 피해가 전혀 없고 재산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산이 저렇게 차수벽까지 설치하는 등 만전을 기하게 된 계기랄까요? 20년 전 매미 때 마산 지역에서만 무려 18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태풍의 악몽이 마산 지역민들한테는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지자체도 정말로 만전을 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태풍 흰남노의 경로에는 제주부터 시작해서 여수, 통영, 부산, 불경 라인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에 울산에서는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흰남노가 울산을 덮치면서 오전 7시경 태화강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고립됐던 할아버지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현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허리에 줄을 묶은 한 소방대원이 누군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원안이 소방대원입니다. 네네.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흔들리는 나무를 겨우 붙잡고 서 있는데요. 세상에. 갑작스레 물이 불어나면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된 겁니다. 아이고. 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할아버지 몸에 튜브를 착용하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네. 주변이 이렇게 온통 물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소방대원들이 서로의 몸에 줄을 연결해 어머. 할아버지를 천천히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방대는 저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소방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조심조심 물살을 가로지르며 밖으로 나왔고 자칫 조금 늦었더라면 물이 더 불어나 아찔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상만 봐도 아찔했는데 저 어르신, 저 할아버지 어쩌다 정말 발 디딜 면적 그 정도만 남아있는 저곳에 고립되셨을까요? 최재범 교수님. 저기 아침 7시 12분이에요. 근데 저 상황이 왜 생겼냐면 저희가 어디냐면 태화강이라고 울산의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 강변 옆에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비가 오는 날 아마 산책을 하러 나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빨리 움직이시기도 어렵고 세상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좀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고 네. 119 대원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몸에 줄을 매달고 이렇게 쭉 와서 할아버지를 무사히 구출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태화강변에 물이 불어나면서 갑자기 고립된 할아버지가 119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받고 네.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아버지를 네. 구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런 상황에 닥쳤다는 신고를 해주신 시민분의 신고도 정말 빛을 발했던 순간이에요. 당시에 출동해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대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산책로로 잘 구성되어 있던 곳이라서 할아버지께서 아마 급격하게 물이 불어날 줄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허리에서 뭐 가슴 정도까지 물이 차 올라와 있었던 거고 할아버지께서는 그나마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서 나무를 붙잡고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할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태화강에서도 이제 거의 하류 부분이라서 밤새 내린 비가 이제 점점 불어나고 있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구조대원, 소방대원분들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정말 이 경각에 달렸을 위험한 상황인데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물살이 거센데도 바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방대원분들 참 저런 투혼이 정말 빛을 발했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장면도 연출됐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울산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에서도 이 각종 사고와 침수 피해 등이 잇따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전신주에서 불꽃과 함께 펑 소리가 납니다. 이 강한 바람에 전선이 끊기는 등 이렇게 불꽃까지 튀기며 위험한 상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또 날아온 현수막이 저렇게 전깃줄에 넝마처럼 걸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이 고립된 차량을 직접 밀고 가는가 하면 침수 차량에서 불이 나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상상도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고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정부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태풍 신남노의 영향권 아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은 남해안 지역으로 상륙을 하니까 좀 긴장 늦추지 않고 제주하고 이 거제 통영 쪽하고 좀 나눠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인명 피해가 좀 아직 확인이 안 되죠?
님들 대피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보고는 그 충북 제천 지역 도로 네. 참여하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촬영을 한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벽에 걸린 시계가 바늘이 몇 시를 가리키는가를 먼저 이 클로즈업을 한 다음에 이 확대해서 잡은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가를 그 다음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진용 기자님, 밤새 대통령도 걱정이 돼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계속해서 지시를 내린 듯한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귀가하지 않고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무실과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오가면서 수시로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전날 밤 9시 30분경 집무실에서 회의를 열었고 밤 11시 40분경에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제주 현지 CCTV 영상을 보면서 태풍 상륙 상황을 화상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는 다시 위기관리센터를 찾아서 30분 동안 흰남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요. 오전 7시 25분쯤 흰남노가 동해로 빠져나간 후에도 위기관리센터에서 행안부 장관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거듭 보고를 받으면서 뒷수습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앞서 그 영상 좀 계속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철야 근무를 하는 대통령, 아마 이제 초반에는 지시도 하면서 이 얼굴이 뭐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긴장감도 묻어 있고 아직은 또 생기도 있는데 보세요. 이 장면 보세요. 눈이 퀭해요. 사람의 피로감은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눈을 보면 지금 충혈돼 있고 피로감이 많이 몰려와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계속 저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김현주 평론가님, 뜬 눈으로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다. 아마 이 점을 이제 부각하는 영역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출근길에 영상이 있은 이후로 집으로 퇴근을 안 하신 거죠. 철야를 하면서 태풍의 진행 상황,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했던 것인데 2층 집무실과 그리고 지하에 마련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오가면서 네. 계속해서 참모들과 의견 교환을 하고 네. 실시각으로 그 지방의 상황을 네. 보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출근길 모습에서 좀 이색적인 것이 바지 모습이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바지의 모습이요? 네, 바지의 모양이 다른 날의 신사복 바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 좀 헐렁하네요. 네, 그리고 밑에 단을 신발 속에 집어넣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철야할 각오를 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 나름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번 그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괴물 태풍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철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참모들은 물론 퇴근을 못했겠죠. 그리고 그 비서관들, 그 직원들 역시도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 상황을 챙겼고 수석 비서관실에도 간이 침대가 들어가는 등 해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면서 전체적인 상황 점검을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재문 교수님. 네. 물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뜬 눈으로 밤새면서 태풍 상황, 흰남노 상황을 진두지휘했다고 알리는데 주력하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당연하지, 그 해야 될 일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난 서울 수도권 폭우 사태 때 이른바 퇴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사태를, 그 상황을 염두에 두지 다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저는 지금 어제 모습이 원래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폭우가 왔을 때도 그렇게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집으로 퇴근하시면 퇴근하면서 가는데 아파트 1층이 잠기는 거 봤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대통령이 깨어 있어서 국민들이 잘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네.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잠을 좀 못 자더라도 긴장 상태에서 대기하고 국민 여러분 제가 국가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했다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뭐 일부러 아까 김현주 평론가 말씀처럼 옷도 입고 왔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행사가 아니라 원래 항상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잘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흰남노 상황을 챙기면서 밤새
상황실 자리를 지켰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깜짝 등장했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실 겁니다. 야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어떻게 뭐 좀 눈 좀 붙였어요? 네. 그래. 오늘 식사도 하거든요. 워낙 이 세상 내내 기자님들 고생하셔서 이번에도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이제 두들겨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내일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내가 어제 밤에 보니까 계속 뭐 실시간 이렇게 재난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분이 혹시 현장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오늘 좀 상황을 좀 챙겨본 다음에 좀 피해가 좀 심각한 데는 피해가 심각한 곳은 아마 방문 계획을 잡고 있을 거예요. 왜? 물론 수해를 입으신 주민분들은 막 또 현장 방문하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이 또 저렇게 전투복장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 마음도 다독여주고 어루만져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밤새 대기한 윤 대통령 오늘 오전 7시 50분경에 구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기자실에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오늘 내일 안심할 수 없는 상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대피가 사전에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현장에 직접 나가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심각한 피해 지역은 저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언급을 했고 오늘 예정됐던 국무회의도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 국무위원들도 지금은 회의 소집보다는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흰남노는 우리나라 한반도는 빠져나갔고요. 지금 이제 공해상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쯤에 소멸될 것으로 이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될 때까지 정부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죠. 앞서 전국 곳곳 특히 남해안 일대 그리고 포항, 울산 이곳에 피해가 심각한 거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물론 마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구호대책, 보상대책,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이 뭔가 지명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뭔가 시간 뜸을 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글쎄요, 이제는 전 비대위원장일까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맡았던 비대위원회는 어제부로 모두 사퇴를 해서 해산이 된 상황입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것이 본안 판결이나 확정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범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비대위는 새로 출범하는 의견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본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제가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대위 구성은 당대표 직무대행인 원내대표가 권한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후임 인선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낸 일은 없습니다. 그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어제 자신이 인선했던 비대위원들은 전부 사퇴를 했는데 하루 뒤인 오늘에야 이 앞으로 새 비대위원장 맞지 않겠다 선언하고 자신도 물러났어요, 공식적으로. 혹시 하루 동안 본회의 결단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개인의 결단도 있었겠지만 당과도 어떤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과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상 이 비대위 체제가 출범도 못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해체되는 결과 이제 어제 완전히 해산을 했기 때문에 네. 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호영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지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주말을 거쳐서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발표는 언제 하십니까? 오늘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출범 이전에 그러니까 7일이나 8일쯤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기류의 변화가 있으면서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본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 비대위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분으로 새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모아지면서 오늘 아침에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퇴의 뜻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가히 기분 좋지는 않고 또 아픈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한 일은 사당동 가서 수해복구 봉사 활동 하나 한 것밖에 없다.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이고요. 네. 그거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직무가 정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주호영 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당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직무 정지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일부를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심리를 합니다. 이게 14일날 결과가 나온다잖아요. 그 내용 중에는 비대위원들에 대한 자격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해서 그만두세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인정은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번 가처분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겠습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요. 비대위원들에 대한 그 직무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대표가 낸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금은 다 사퇴를 하셨지만 그 비대위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당원 당규 바꾸고 새로운 비대위 출범까지 역할을 했던 그 비대위가 네. 자격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지금의 새로운 비대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임명이 됐을 경우에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원래 취지와 다르게 판결의 내용에 대한 어떤 불복의 의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을 맡는 것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다음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 네. 이런 부분들이 당에서 고려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제 이 조간 신문들 제목만 봐도 뭐 돌고 돌아 주호영 새 비대위원장에 다시 주호영 카드가 유력하다 뭐 이런 기사가 줄을 이뤘어요. 근데 그 또 한쪽에서는 뭐 김태호 5선의 김태호 의원 또는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지낸 박주선 뭐 전 의원 뭐 이렇게 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4의 카드는 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고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윤핵관, 뭐 초재선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 또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누가 될지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비대위원장이 정말 누군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공개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가처분을 좀 늦춰보고자 그렇게 제 생각에 누군지 밝히지 않는 것 같은데
아예 저희는 그래가지고 저희 대리인단과 상의해 보니까 예. 성명불상자를 한번 가처분 걸어볼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명불상자를 가처분 신청 걸어볼 생각,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이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일단 인용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상당한 자신감으로 이제 다시 가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이 사실 아직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라는 표현을 저희가 소송에서 간혹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누군지 모르는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가처분을 낸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개? 아무개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무 이름도 안 정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변호인단이랑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고적 가처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사실은 아마 각하되거나 각하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 아예 접수가 조금 불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제가 문외한 입장에서 봐도 마치 그거잖아요. 허공에다 대고 뭐 하는 것 같잖아요. 허공에다 대고 뭐 하는 건데 그거를 성명불상자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걸 생각해보고 있다. 아마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의중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 이 비대위 체제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뭐 누군지 모르는 성명불상자 위원장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나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소송은 이제 각하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정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가처분을 좀 늦춰보려고 하는 것 같다. 네. 뭐 성명불상자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뭐 당이 좀 우스워질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러기 전에 이게 소송 자체가 사실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이준석 전 대표가 해야 될 것으로 사실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도 상당히 힘든 자리일 겁니다. 그럴게요. 예, 아마. 정말로 이게 잘한 거에 대한 거는 뭐 아무런 독이 든 고민이 성대가라는 없고 표현이 될 수도 예,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제 많이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런 고충 알았을 거예요. 네. 예, 지금 이제 3선 이상의 중진 이제 의원들이 조금 이렇게 거론되고 아마 또 정해졌다라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조금 이렇게 추석 전에 빠르게 좀 이렇게 당을 좀 추슬러서 가는 네.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추석 전이라 해봤자 이틀 남았어요. 오늘이 6일이잖아요. 목요일 날까지는 해야지 추석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니까 볼게요.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인선을 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당의 내용에서 글쎄요. 아마 지금 속 편할까요? 궁금해요. 살짝 한 발짝 지금 빼 있잖아요. 누구 얘기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입니다. 네. 당 내용 상태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이선 후퇴 그리고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었는데 지역구에 충실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밝히려는 듯 이 관련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4일 SNS에 주말 지역구, 부산 사상구죠. 네.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면서 볼링을 치고 있는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구 내 교회 목회 활동을 지원을 하고 지역 내 새 아파트 입주자 점검 현장까지 같이 동참하는 등 현장에서 지역구를 돌보는 데 힘쓰고 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저기 김현주 평론가님 얘기 좀 한번 듣고 가야겠어요. 물론 윤핵관으로서 이선으로 후퇴하겠다라는 SNS 장문의 SNS를 남기고 나서 이제 하방 내려갔잖아요. 지역구로 내려가서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다른 의원들이 볼 때 저 볼링 시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글쎄요, 뭐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본인이 선언적으로 이제 먼저 이야기를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 이제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보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 이선 후퇴가 정말 백의종군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도. 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총괄실장으로 복귀하고 이후에 이제 또 인수위 당선인 또 그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네. 다시금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셨기 때문에 수면 밑으로 지금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러면서 볼링장에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그것이 이제 진정한 백의종군일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하. 이러다 보니까 일단
원조 윤핵관들은 이 선에서 이제 좀 물러나겠다 하는 것도 실제 뭐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이러는 사이에 박성배 변호사님 그 자리, 그 빈자리를 누군가 차지하기 위해서 뭐 다툼이 있다 이런 뭐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 극심한 내용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전 의원 등이 이선 후퇴 가시화된 가운데 여당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모두 115명입니다. 그 가운데 과반이 63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이 친윤계와 비윤계로 나눌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친윤 대 비윤 격돌 구도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자 비대위 전환 연판장을 돌린 초선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박수영 의원인데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박수영 의원의 주도로 새로운 초선 모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잠시 멈춰뒀던 초선 모임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윤계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검토 중입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네. 허은하 의원이 주재하는 초선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가 김웅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초선 의원들로서 친윤계가 주도하는 새 비대위 출범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초선들의 움직임을 이준석 전 대표가 예견했던 걸까요? 엊그제 대구 기자회견 때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은 지록위마입니다. 윤핵관들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 맞다고 앞다퉈 추인하며 그것이 사슴이라고 다른 말을 하는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합니까? 그래서 예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런 얘기가 나왔고 공교롭게도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SNS 활동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어제 SNS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요. 이번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색 행보로 보여지는데 이런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네. 어제 종원관으로 칠곡 석담종택에서 불천이 제사에 참여했다 에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여기서 종원관은요. 네. 제사를 지낼 때 재관을 대표해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을 뜻하는데 결국 이 양반 가문 전통 행사에 참여를 한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최재범 교수님, 예. 대구에서 기자회견 한 것도 그렇고 당 지지 핵심층이 있는 TK에서의 또 저렇게 또 글쎄 뭐 이 종중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저렇게 참석하는 모습도 했고 TK 핵심 지지층의 지금 구의 새로운 발판 기대 언덕 이런 거 마련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 뭐 본인의 어떤 확장성, 예를 들어서 지지세나 확장성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지층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TK는 아시는 것처럼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지금 열심히 공을 들이는 이유가 네.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윤핵관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네. TK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핍박받는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지지는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TK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전통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그 코어 지지층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본인의 확장성을 늘려보겠다는 거예요. 네. 젊은 층은 어느 정도 확장이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인 TK 60대, 70대 어르신들을 공략을 해서 네. 본인의 확장성을 좀 더 넓혀보겠다는 네. 의지와 전략이 저런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뉴스파이터 하기 직전에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소환 날짜가 나왔던데 언제로 나왔습니까?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는 16일에
서울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참고로 경찰은 성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종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무고 의혹은 아직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추석 앞두고 이래저래 뭐 소환이란 얘기도 있고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추석은 다가오고 있잖아요. 째깍째깍. 안진웅 기자님 엊그저께 그 대통령이 뭐 여기저기 선물 보냈다는 대통령 선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기사 보니까 어디서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엉뚱한 곳에 올라왔는데요. 바로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이 경기 침체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명절 선물을 다시 중고로 내놓는 사람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 올 추석에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낸 선물 세트도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선물일까요? 궁금해요. 아 저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 순천의 매실액, 장수 오미자청, 원주 서리태, 공주팜, 네, 한번 개봉해볼게요. 홍삼. 개봉해봤어요. 아, 네네, 이렇게 지금 됐군요. 저렇게 내용물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런 각 지역 특산물들입니다. 각 지역의 화합을 담아서 첫 명절 선물을 보낸다고 오, 했는데, 파주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렇게 각 지역의 원주. 특산물로 만든 음식들인데. 그래서 지난 1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그리고 호국 영웅과 유가족들 등을 위해서 1만 3천여 명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통령실에 밝힌 거는요. 가격대가 5만 원에서 6만 원대 판매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네. 현재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요. 1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사이의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또 뭐 이상하게 또 이득 얻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저기 제값 받고 파시든가 아니면 선물하시든가 그렇죠. 근데 대통령마다 명절 선물을 좀 이렇게 특색 있고 다르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이 추석 선물 하나에도 어떻게 보면 좀 의미를 담는 거죠. 그 구성품에 있어서 뭐 지역 안배형이라고 할까요? 각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구성이 됐는데 네. 이것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선물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추석 명절 선물을 보면은요, 충남 서천의 소곡주, 부산 기장의 미역, 또 전북 고창의 땅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보냈고요. 2020년 추석 선물 역시 전남, 충북, 강원, 경남, 제주 지역 특산물을 모두 아울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추석 때에는 진도에 있는 흑미, 그리고 제주의 찰기장, 여주 햅쌀 이렇게 5가지 농산물을 구성을 해서 보냈고요.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명절 선물인 2016년 9월 추석 선물 같은 경우에는 경북 경산의 대추, 경기 여주 햅쌀, 전남 장흥의 육포 등으로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역시 민심이나 지역 화합 차원에서 주로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서 네네. 각 지역이 안배되면서 또 받는 분들도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받으시는 분도 기쁨, 그리고 저 선물에 포함된 지역 특산물, 그 해당 지역민들도 기쁨 2배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봐요. 집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번 추석 때 뭐 차례 지내시는 집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차례상 간소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대. 이 소식은 누가 제일 반가워할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뭐 혼례를 치르면 혼인하는 뭐 부모나 자식의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형식을 중시하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런 것들은 다 없다. 네. 그건 이제 누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실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전부 다 찾아보고 다 했기 때문에 네. 이번 표준안이 뭐 순서를 어떻게 놓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짓수가 대폭 줄었다라고 네. 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 아마 추석은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아마 명절을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대박 사건입니다. 박승민 변호사님, 우리 옛날에 뭐 홍동백서 막 이게 빨간 건 동쪽 막 했잖아요. 뭐 근데 이건 이제
다 필요 없다, 부질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교 전통 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이 앞으로 차례상을 간소화해서 음식은 최대 9가지만 올리고 전도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발표한 차례상 표준안에 따르면 이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6가지고 여기에 더 올린다면 육류, 생선, 떡 정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 즉, 더 축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와, 하민경 변호사님도 주부시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 어머, 결혼하셨어? 하민경 변호사님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명절 때 전하는 게 제일 힘들죠, 진짜로. 기름 냄새 맡고 이렇게 전 부치는 게 가장 사실 힘들어가지고 맨날 이제 명절 하면 이제 며느리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전 부치고 이런 게 사실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정말 놀랍게 성균관에서 이번에 얘기한 게 기름에 부친 음식을 오히려 상에 올리는 게 이게 예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많이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이번 기회로 이제 유교 의례를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 부담과 남녀 이런 좀 갈등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명절 때 며느리가 어머니 기름 튀긴 음식 올리는 거 예가 아니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예가 왜 이래? 뭐 그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최재문 교수님 왜 진작에 이런 얘기 안 나왔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좀 미리 얘기했으면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어머님들이나 누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생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네. 우리 김명준 앵커도 직접 전 부치셨다는데 아하. 남성분들도 고생 안 하셨을 텐데 네. 왜 이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체? 네. 물론 뭐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나와서 네. 우리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 고생 좀 덜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어쨌든 정부의 기조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즘 또 경제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정성껏 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9가지도 많다고 여기시는 지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 때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가족이 둘러앉아 즐거워야지. 그 차례상이 누군가에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차례상 준비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번 추석날은 정말 풍성한 그런 가족 간의 정을 느끼기를 기대를 해볼게요.